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살고 있는 50대 후반 여성입니다. 지금은 제법 여유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 재만 남은 상태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기막혔지만 그 결과만큼은 통쾌했던 아들 결혼식 사건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와 전 남편은 결혼한 지 딱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의 세월 동안 남편 때문에 속을 참 많이 끓고 살았어요. 진작 이혼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버티고 버틴 게 벌써 30년이 되어버린 거죠. 뭐 때문에 그렇게 속을 끓고 살았냐고요? 바로 남편을 주체할 수 없는 바람기 때문이었습니다. 보통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인간은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술집 여자와 연락을 주고받다 저한테 걸린 겁니다. 신혼 때 그렇게 바람질을 할 정도면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은 인간이었는데 애도 없을 때 끝장을 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처절하게 비는 남편을 용서해주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바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망설여지기도 하고 주변 보는 눈도 두려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제 발등 제가 찍은 셈으로 계속 살았던 거죠. 남편은 다시는 그런 짓 안 하겠다고 빌었지만 당연히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개가 똥을 끊지 그 인간이 여자를 끊을 리가 없었으니까요. 제가 첫 아이를 임신해서 입덧으로 물 한 모금 못 넘기고 깨깨거릴 때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은 그때도 회사 핑계를 대며 밖으로 나돌았어요. 하지만 돌아온 와이셔츠에는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어쩔 땐 립스틱 자국이나 화장품 펄 같은 게 묻어있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신혼 때 한번 봐줬는데 또 여자를 만나고 다니느냐 하면서 울고불고 따지고 난리도 쳐봤는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발밑에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게 빌었습니다. 다신 안 그러겠다, 내가 미쳤었다 하면서요. 남편의 그 무릎이 얼마나 싸구려였는지 아시나요? 남편은 걸리면 아무렇지 않게 저한테 무릎을 꿇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빌었지만 그 결심은 얼마 가지도 않았습니다. 앞에서는 빌고 뒤돌아서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른 여자를 만나 희희낙낙거리는 그야말로 구제불능의 남봉꾼이었던 거죠. 미련하게도 제가 결혼 생활을 끝내지 못하고 이어간 것은 자식 때문이었습니다. 너무 어린 아들에겐 그래도 아빠가 필요하니까 참았고 또 아이가 좀 크고 나서는 사춘기에 방황할까봐 그리고 더 크고 나서는 이왕 참은 거 대학 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참자 그런 식으로 이혼을 미루고 또 미뤄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새 30년이 흘렀더군요. 어쩌면 아들 핑계를 댔지만 제가 이혼할 용기가 없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 부부는 남들이 볼 때는 멀쩡한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각방을 쓴 지도 이미 10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저도 밖에서 다른 여자를 뻔질나게 만나고 다니는 남편이 너무 싫어서 방을 따로 쓰다가 나중에는 아주 당연하게 각방을 쓰며 남남처럼 살게 된 것이죠. 제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컸고 차라리 이혼하고 갈라서야 내 속이 편안해지겠구나 느꼈습니다. 머리로는 이혼을 하고 각자 사는 게 맞다는 걸 아는데도 그 결심을 내리기까지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참하고 성격 좋고 싹싹한 며느리감을 데려왔죠. 아들의 결혼 소식을 듣는 순간 기쁨과 동시에 제 가슴 한구석에 묵직하게 자리 잡고 있던 족쇄가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 이제 내 의무는 다 했다. 아들 결혼시키고 나서 이혼하자. 더 이상 저 인간과 같이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계속 미루기만 하던 이혼을 드디어 하겠다고 결심을 한 거죠.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고 했습니다. 당신한테 더 이상 기대도 없고 미련도 없어.
우리 아들 결혼식만 무사히 치르고 나서 바로 이혼하자. 식장 들어갈 때까지는 역할 잘하고 식 끝나고 나면 바로 서류 정리했으면 해. 그렇게 담담하게 생각해왔던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남편이라면 30년 산 아내가 이렇게 이혼 통보를 하면 당황하거나 말리는 신용이라도 하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인간은 달랐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반가운 기색까지 띠며 그러더군요. 그래? 당신이 그렇게 먼저 말해주니 고맙네. 사실 나도 진작 끝내고 싶었어. 우리 이렇게 남남처럼 산 지 꽤 됐는데 솔직히 이게 무슨 부부야?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나 지금 만나는 사람도 따로 있어. 잘 됐네. 나도 그 사람이랑 새 출발하고 싶었는데 좋아. 아들 결혼식하고 깔끔하게 끝내자고. 또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삼스러울 것도 없을 지경이었어요. 뻔뻔하게 내뱉는 그 말을 듣는데 분노보다는 오히려 헛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 인간은 끝까지 바람질하는 쓰레기구나. 완전 병이구나. 이혼하는 게 역시 맞구나.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죠. 그렇게 남편과 저는 아들의 결혼 이후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서로 좋게 좋게 참고 아들의 결혼을 위해 잘 넘어가면 될 문제였죠. 그런데 이 인간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견례를 앞두고 기가 막힌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상견례에 당신 말고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가고 싶어. 어차피 당신이랑은 남남될 거고 앞으로 내 옆에 있을 사람은 그 여자니까 사돈될 사람들한테도 미리 인사를 시키는 게 맞지. 라는데 너무 기가 막혀 입이 떡 벌어졌죠. 저 인간이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싶더라고요. 제 아들의 결혼식을 위한 상견례인데 자기 상간녀 데리고 와서 부부인 양 인사하겠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진짜 미친 것 같더라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도 기가 막혀 입을 못 다물었죠. 아들은 평소 아버지에게 예의를 갖추었지만 이번만큼은 참지 못한 듯 했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저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엄마를 뻔히 두고 상견례장에 아빠랑 만나는 여자를 데려오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그 여자 데리고 올 거면 아버지도 그냥 오지 마세요. 저 아버지 없이 상견례하고 결혼도 할 거니까요. 하면서 거품 물고 펄쩍펄쩍 뛰었죠. 사돈 어른들이 뭐라고 생각할지는 생각조차 안 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제 남편이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뭐라고 했죠. 내 아들 상견례에 그 여자를 왜 데리고 오냐. 그럴 거면 나 혼자 갈 거라고요. 아들도 워낙 강경하게 나오고 저도 차라리 나 혼자 가겠다고 나오자 남편은 일단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상견례장에 갔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그곳에서 옹졸함의 끝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 상간녀 못 데리고 왔다고 꼬장이라도 부리는 건지 상견례장에서 입을 꾹 다물고 시위를 한 거예요. 사돈 어른들이 성호가 참 듬직하고 착한 것 같다고 덕담을 건네시는데도 들은 척 만 척 젓가락으로 반찬만 뒤적거리는 겁니다. 제가 허둥지둥 웃으며 며느리를 칭찬했죠. 참하고 예쁘다며 어떻게 이렇게 곱게 키우셨냐고요.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대답을 제대로 안 하니 제가 거의 다 대답을 하고 진땀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그 와중에 천장을 쳐다보며 한숨이나 푹푹 쉬거나 폰만 슬쩍슬쩍 보면서 예의 없이 굴더군요. 제가 식탁 아래로 남편의 다리를 꼬집으며 눈치를 줘도 저를 쏘아보며 다리만 획 옮길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태도에 사돈 어른들의 표정도 점점 굳어지고 혹시 저희 아들이 밉보일까 제 등줄기에선 식은땀이 날 정도였죠. 아유, 죄송해요. 바깥 양반이 요즘 회사 일로 신경 쓸 게 많아서 컨디션이 좀 안 좋나 봐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몸이 안 좋으시면 좀 빨리 일어나야겠네요. 아닙니다. 천천히 식사하시고 일어나셔도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하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어떻게든 애를 썼지만 화기애애해야 할 상견례는 남편 때문에 숨막히는 침묵과 불편함 속에 끝났습니다.
저는 예비 사돈들께 너무나 죄송하고 민망해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죠. 아들도 기분이 상했는지 집에 오는 내내 아무 말도 안 하고 저한테만 엄마 고생 많으셨다고 조심히 들어가시라 하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견례장에서 그러고 싶은지 정말 남편 뒤통수라도 때려주고 싶은 심정이었죠. 어쨌든 그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허례허식을 줄이고 양가 직계 가족과 정말 가까운 지인들이나 친척분들만 몇 명 모아서 스몰 웨딩을 하고 싶다더라고요.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뜻을 존중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크고 소란스럽고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친한 사람들만 불러서 진심으로 축하를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이 이해도 되었고요. 그 결혼식이 끝나고 나면 남편과 저는 법적인 이혼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식 무사히 잘 넘기자고 전에 상견례 때처럼 제발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남편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우리 이제 아무 사이 아니잖아. 이 결혼식 끝나면 우리 이제 도장 찍고 남남 될 건데.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야. 먼저 이혼하자고 한 건 당신인 걸 잊지 마. 그러는 겁니다. 속이 부글부글 하더라고요. 아들 결혼식이니까 좋게 좋게 넘어가자고. 결혼식만 끝나면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 바로 해줄 테니까. 아,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나한테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획 자리를 피해버리더라고요. 저 인간이 아들 결혼식에 괜한 사고를 치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결혼식이 무사히 끝나길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식이 시작되기 직전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자가 개식 선언을 하려던 찰나 신랑 측 혼주석에 얌전히 앉아있어야 할 남편이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식장 밖으로 성큼성큼 나가는 겁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으로 저도 당황했죠. 그런데 이 인간이 잠시 후 밖에서 누군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남편의 옆에는 화려한 원색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는 남편의 상간녀였던 거죠. 저도 경악하고 저희 아들도 경악하고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다 경악을 했습니다. 남편은 아주 보란듯이 그 상간녀를 데리고 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아마 남편 딴에는 저도 그렇고 저희 아들한테도 앙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아들놈이 지네 엄마 편만 든다는 소리도 잘했는데 상견례장에 상간녀는 절대 데리고 오지 말라고 그럴 거면 아빠도 오지 마시라고 했던 말에 상당히 긁힌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더 보란듯이 그 상간녀를 데리고 온 겁니다. 이게 아비가 자식 결혼식에 할 짓인가요? 게다가 같이 가자고 한다고 신나서 옷 뻗쳐 입고 따라온 그 상간녀도 제정신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주 그나물의 그 밥이었던 거죠. 저와 아들은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너무 당혹스럽더군요. 당연히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타올랐고 며느리도 몹시 당황한 눈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사돈 어른들의 얼굴을 민망해서 못 보겠는 거예요. 결혼시키려는 집안이 이런 막장 콩가루 집안이라는 걸 알면 당장이라도 파혼하자고 나올지도 모르는 노릇이었죠. 그런데 일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흘러갔습니다. 바로 그때 신부 측 혼주석에서 황당하게 그 광경을 보시던 바깥사돈 어른이 남편과 들어온 그 상간녀를 빤히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떡 일어나셨죠. 그리고 사돈의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해지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의 기이한 행동에 사돈 어른도 화가 나서 그러신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사돈 어른은 남편 옆 상간녀를 가리키며 외치는 거예요. 잠깐만, 당신 김미숙 아니야? 김미숙 맞지? 갑자기 사돈 어른이 천둥 같은 호통을 쳤고 상간녀는 깜짝 놀라 사돈 어른 쪽을 쳐다보더라고요. 그 여자 이름이 아마 김미숙이 맞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더니 놀라서 쳐다봤겠죠.
그런데 사돈어른의 얼굴을 본 그 여자도 누군지 알아봤는지 순식간에 얼굴이 창백해지는 겁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망치려 했는데 사돈어른은 단숨에 뛰어내려와 도망치려는 내연녀의 손목을 부러질 듯 낚아챘습니다. 이 도둑년! 내 회사 돈 들고 튀더니 세상 좁다 좁아. 여기서 딱 마주치네. 너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라면서 화가 머리 끝까지나 고함을 치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사람들 다 웅성거리고 저도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어서 벙찌더라고요. 사돈어른은 그 자리에서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경찰까지 부르셨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경찰이죠? 여기 수배범이 있습니다. 사기 횡령 수배범 김미숙을 잡았어요. 위치는...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된 시장바닥처럼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렸고 사돈어른은 내연녀를 붙잡고 있었죠. 내연녀는 사람 잘못 봤다, 이거 놔라, 난 김미숙이 아니다라며 악을 쓰고 발뺌했지만 사돈어른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긴 개뿔! 그게 뭐 얼마나 오래된 일이라고 내가 네 얼굴을 잊겠어? 네가 우리 회사 박이사랑 눈 맞아서 회사 자금 빼돌리고 도망갔잖아. 너랑 박이사 때문에 회사 부도 직전까지 갔었는데 어디서 발뺌이야? 그 와중에 상황 파악 못한 남편이 끼어들었습니다. 아니 사돈, 지금 뭐 하시는 짓입니까? 뭔가 오해를 했나 본데 이 사람은 김미숙이 아니에요. 이거 안 나요? 이름은 개명했겠죠.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찾기 어려웠던 거고. 사돈도 제발 정신 차리세요. 이 여자랑 무슨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아들 결혼식에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 여자가 어떤 여잔 줄 알기나 해요? 뭐라고요? 아니 확실하지도 않은 상황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대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한지 아닌지는 경찰서 가보면 알겠죠. 지금 경찰 불렀으니까 가보자고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가 다 보상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진짜 우리 회사 돈 들고 튄 김미숙이 맞으면 사돈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돈어른의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여자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지 지영아, 너 김미숙 아니잖아. 그런 여자 아니잖아. 아니라고! 빨리 이 손 좀 놓으라 그래! 아니라잖아요. 그러면 사기꾼이 제가 사기꾼입니다 그런답디까? 긴 말 필요 없고 경찰서 가보면 알겠지요. 이름은 속이고 얼굴은 좀 고쳤을지언정 지문은 못 속일 테니까. 그 말에 상간녀는 아랫입술을 깨물더라고요. 그 꼬라지만 봐도 그 여자가 김미숙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김미숙은 사돈어른을 확 밀치고 도망치려 하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보고 있다가 소리쳤죠. 김미숙이 도망간다! 그러자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미숙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안 놔? 나 아니라고! 하지만 경찰들은 그 여자를 붙잡고 신원조회를 했습니다. 결국 그 여자는 남편이 아는 김지영이 아니라 지명 수배된 김미숙이 맞았죠. 그 사실을 알게 되자 남편의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말도 안 돼. 지영아, 아니 어떻게... 그러자 그 여자가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는 겁니다. 내가 안 간다고 했지?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괜히 여기 와서 결국 잡혔잖아. 여태까지 잘 피해 다녔는데. 그 여자는 남편을 죽일 듯이 노려보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면 네가 진짜... 그 여자는 경찰들에 의해 끌려갔고 사돈어른도 진술을 위해 경찰서로 같이 가셨죠. 남편은 경찰서에 실려가는 여자를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초점 잃은 눈으로 중얼거리는 그 꼴이 얼마나 한심하고 찌질해 보이던지 그 뒤통수를 정신 차리라고 쥐어받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의 상간녀를 무려 사기꾼이었던 여자를 데리고 오는 남편놈의 짓 때문에 아들의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진창 파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저와 아들은 하객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고 그나마 아주 가까운 지인들과 친척들이라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연락하자는 말과 함께 돌아갔습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너무나 미안해서 눈물이 막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야 할 날에 이런 더러운 꼴을 보여서. 하지만 며느리와 아들은 저를 일으켜 세우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눈물을 닦아주며 단호하게 말하더군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뭘 잘못하셨겠어요. 저희 진짜 괜찮아요. 오히려 액땜 거하게 했다고 생각할게요. 며느리는 정말 배포가 크고 마음이 넓더라고요. 저는 그런 며느리가 고마워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들도 너무 속상해하면서도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맞아요, 엄마. 다 아빠 잘못이지 엄마가 왜요. 엄마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그렇게 아들의 결혼식은 참 기막힌 소동으로 끝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일단 신혼여행을 갔다 오기로 했고 갔다 와서 다시 가족끼리 결혼식을 하든지 하자고 마무리를 했죠. 안사돈도 이런 상황이 너무 속상할 법도 한데 마음그릇이 넓으신지 저를 많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 김미숙은 경찰로 넘겨졌고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미숙은 과거 사돈어른이 운영하시던 회사의 경리였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그렇게 크거나 직원이 많지는 않았어도 오래되고 탄탄한 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은 당시 회사의 재무이사 추천으로 들어온 직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돈은 재무이사를 믿고 김미숙을 채용했는데 알고 보니 김미숙과 재무이사는 오랜 불륜관계였고 치밀하게 짜고 치고는 회사의 공금을 거액으로 횡령했다고 하더라고요. 김미숙은 애초에 그럴 작정으로 들어온 것이었죠. 그러다가 둘이서 야반도주를 했다고 했습니다. 사돈은 한때 그 일로 알아 누울 뻔한 적도 있었지만 정신 차리고 그 여자와 그 재무이사를 경찰에 신고하고 개인적으로도 찾아 헤맸다는데 아마 이름이나 나이 등을 싹 다 위조해서 살았는지 추적이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김미숙을 뜬금없이 딸의 결혼식장에서 마주하게 된 겁니다. 아무리 성형수술을 했어도 사돈은 단박에 알아볼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토록 찾기 힘들었던 횡령범이 눈앞에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김미숙은 죗값을 치르게 되었고 공범이었던 재무이사에 관해서도 다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참 잘됐다 싶으면서도 그런 여자랑 새 출발한다고 아들 결혼식에 뻔히 들어온 남편의 파렴치함에 치가 떨렸죠. 아들 역시도 남편에게 실망이 너무 커서 다시는 안 보겠다고 절연하겠다고 했습니다. 아들 결혼식 망치려고 작정한 것도 아니고 상간녀를 떡하니 데리고 오다니 아들 입장에서도 아빠라는 작자가 얼마나 지긋지긋했겠나요. 그렇게 아이들은 신혼여행을 갔다 왔고 가족끼리 간략하게 두 번째 결혼식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괜찮다고 했지만 제가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평생 살면서 결혼식을 두고 떠올릴 텐데 그런 안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지 않았거든요. 웨딩홀 측에는 남편의 사진을 전달하며 직원들을 배치해 입구에서부터 얼씬도 못하게 막아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드디어 두 번째 결혼식 날 가까운 지인들만 다시 불러서 결혼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되었죠. 남편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겠냐고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속을 썩히던 이가 빠진 것처럼 제 옆에 빈자리는 허전함이 아니라 완벽한 해방감으로 채워졌거든요. 저는 당당하게 혼주석에 혼자 앉아 늠름하게 걸어 들어오는 아들의 손을 잡고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하객들 역시 사정을 다 아는 몇 명의 소수 지인들이라 더 큰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더라고요.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저는 미뤄뒀던 이혼 절차를 속전속결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이날을 기다리며 차곡차곡 모아둔 외도 증거자료들, 그리고 아들 결혼식장까지 상간녀를 대동하고 난동을 부려 혼사를 망친 CCTV 영상까지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었고 저는 위자료를 넉넉히 챙기는 것은 물론 재산분할에서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이혼을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혼 도장을 찍고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저녁, 누군가 저희 집 대문을 쾅쾅 두드리더군요. 인터폰 화면을 보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술에 쩔어 꼬질꼬질한 행색을 한 남자,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는 제 발밑에 털썩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여보,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문 좀 막대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줘. 알고 보니 그 사랑한다던 내연녀는 사기꾼임이 들통나 구속되었고 남편이 김미숙에게 갖다 바친 돈은 공중분해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김미숙의 제안으로 빚을 꽤 냈나 본데 저랑 재산 분할하면서 가지고 간 그 돈은 그 빚 갚는 데 다 썼다고 하더라고요. 오갈 데도 없어지고 비참해지자 저를 찾아온 겁니다. 남편은 그래도 우리가 같이 산 세월이 30년 아니냐며 한 번만 용서해주면 남은 평생 제 머슴처럼 살면서 속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꼴을 보는데 분노보다는 기가 차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30년? 그래, 징글징글하게 길었지. 당신이 밖에서 딴 여자 끼고 희희낙락할 때 나는 속이 썩어 문드러지면서도 아들 하나 보고 버텼어. 그 지옥 같은 세월에 대한 보상이 뭔 줄 알아? 바로 너랑 완벽하게 끝내는 거였어. 당신이 그 여자의 피해자인 줄 알아? 웃기지 마. 넌 피해자가 아니라 공범이고 가해자야. 네가 뿌린 씨앗은 네가 거두는 거니까 억울해할 것도 없지. 그리고 다시는 내 눈앞에 뛰지 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경찰 불러서 스토킹으로 집어넣어버릴 테니까. 그리고 저는 부엌에서 왕소금을 한 바가지 퍼와서 그에게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하얀 소금을 뒤집어 쓰고 멍하니 앉아있는 전 남편을 뒤로하고 대문을 쾅 닫아버리는 그 순간 30년 묵은 채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아들 부부를 종종 만나며 그 어느 때보다 마음 편하고 우아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화센터도 다니고 마음 맞는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며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고 있죠.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평생을 바람으로 가족을 기만하던 남편은 사기꾼 여자에게 홀려 전 재산을 날리고 아들 결혼식까지 망친 죄로 결국 가족에게 철저히 버림받아 쓸쓸하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진정한 봄날은 이혼 도장을 찍은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던 것 같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성한 아들 둘을 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남편과의 24년 결혼 생활에 종지부를 찍었는데요. 누구보다 이혼을 바랬기에 이혼하고 나서 정말 홀가분하더군요. 왜 그토록 이혼을 바랬는지, 또 왜 이혼을 바라면서도 참고 살았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지 저의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전 남편과는 선으로 만났고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당당하고 호탕한 성격에 남자다운 면이 매력적인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 호방한 모습이 좋았죠. 남편은 연애 기간 동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간이고 쓸개고 빼줄 것처럼요. 저도 저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주는 그 사람이 좋았어요. 결혼해서도 이렇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는데 사실 남편은 사업을 했고 시댁 형편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반면 저는 그냥 평범한 은행원이었고 집안 형편도 평범했습니다. 저희 집이 남편 집에 비해서 좀 기우는 터라 결혼이 괜찮을까 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남편과 남편네 집에서는 저를 격하게 환영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남편 부모님도 남편도 점을 엄청 맹신했거든요. 특히 자주 가던 보살집이 있었죠. 그 보살님이 말하는 건 파츠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는 정도였고 남편 사업에 관해 중요한 것도 그 보살의 말을 전적으로 따랐습니다. 어머님이 저랑 남편의 궁합을 봐달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 보살이 저랑 결혼하라고 또 저를 배우잣감으로 꽉 잡아야 된다고도 했대요. 왜냐면 제가 있어야 남편의 운이 올라가서 더욱 잘 된다면서요. 그런 말을 들어놓으니 어머님도 저를 환영하시고 남편도 꼭 저랑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과 나는 궁합까지 완전 천생연분인가 보다 싶었습니다. 또 결혼을 반대하실까봐 걱정이었는데 궁합이 그렇게 잘 나와서 좋기도 했어요. 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되는 사주구나 했던 거죠. 물론 나중에 재미삼아서 사주를 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남편과 제가 찰떡 궁합이었던 게 아니라 남편은 저로 인해 더욱 잘 되고 저는 남편으로 인해 서서히 말라 죽는 사주라고 하더라고요. 참 웃기죠? 미신이라면 미신이었겠지만 저는 그 말이 마냥 미신 같지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이지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동안 말라 죽어가는 느낌을 느낄 때가 많았거든요. 제 전남편 박민석은 직원 20명 남짓이 있는 작은 회사 대표였습니다. 금형 부품을 만드는 소규모 제조업체였죠. 대기업 하청의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이었지만 대표, 사장, 오너라는 직함을 내세우며 늘 어깨에 힘을 잔뜩 주고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사장이었고 쭉 평생을 사장으로 살았던 남편은 전형적인 사장병에 걸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회사 명의로 리스한 억대 외제차를 끌고 다니며 골프백을 트렁크에 싣고 평일 대낮부터 비즈니스 미팅이다 접대 골프다 하며 필드로 나돌기 일쑤였습니다. 정작 회사 자금 사정은 언제나 빠듯하면서도 밖에서는 대표가 쏜다며 룸살롱이나 고급 일식집에서 법인카드를 물쓰듯 긁어대는 그런 사람이요. 어쨌든 그렇게 통 크게 쏘고 다니니 밖에서는 세상 호탕하고 능력 있는 성공한 사업가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같이 사는 와이프인 제 입장에선 화병이 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죠. 남편은 가정에 무관심한 사람이었거든요. 연애할 땐 그렇게 결혼해달라고 저를 쫓아다녔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잡힌 물고기 취급 제대로 하며 밖으로만 나돌기 일쑤였죠. 자식 일에도 관심이 없어서 자식이 몇 살인지 어느 학교에 다니는지 몰라서 저한테 묻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말해줘봤자 관심이 없으니 금방 까먹었지만요. 하지만 그런 건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진짜 힘들었고 화병이 생겼던 건 바로 남편의 바람기 때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병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인간이었습니다. 제 결혼 생활 20년은 남편의 지독한 무관심과 병적인 외도로 얼룩진 그야말로 진흙탕 같은 세월이었거든요. 사실 남편의 바람기는 신혼의 단꿈이 채 깨기도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바로 허니문 베이비를 가졌는데요. 결혼과 동시에 부모가 된 셈이기도 하죠. 그런데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신혼집에 들여놓은 가구 냄새가 채 빠지기도 전에 남편은 회사 격리 직원과 눈이 맞았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6개월밖에 안 된 임신한 와이프를 두고 바람을 피운 거죠. 어쩌면 결혼 전부터 그 격리와 그런 사이였을 수도 있고 결혼 직후에 바람이 난 걸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어쨌든 남편이란 놈은 신혼 초부터 바람 피다가 걸린 최악의 쓰레기였다는 거죠.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추궁을 했고 남편은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그 여자랑은 실수였다며 회사에서도 바로 내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미 임신 중이었기 때문에 결국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 여자랑은 바로 끝내라고 했죠. 남편은 그 여자를 회사에서 내보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었고 이 일은 그냥 묻어두고 살자 마음먹었습니다. 안 살면 몰라도 같이 살기로 한 이상 그냥 없던 일처럼 지우고 살자고 결심했던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은 또 바람을 피우다 걸렸습니다. 저는 어린아이를 키우는 동시에 둘째까지 임신을 해서 몸도 마음도 너무 지치고 힘들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은 맨날 밖으로 쏘다니더니 또 바람을 핀 거죠.
거래처 여직원이라고 하더군요. 게다가 이번에 걸렸을 땐 처음과 달리 빌기는커녕 오히려 고개를 당당하게 쳐드는 겁니다. 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전에는 그 보살말 때문인지 잘못했다고 빌더니 이제는 그 보살이 헤어져도 된다고 한 건지 뭔지 아주 당당히 못 살겠으면 이혼하자고 하더군요. 그것뿐인가요? 심지어 그 미친 상간녀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사장님과 이혼해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사장이 저랑 이혼하고 그 상간녀랑 같이 살겠다고 한 모양이었죠. 남편도 반성이 없고 상간녀까지 이혼해달라고 당당하게 요구를 하는 상황. 당장이라도 죽고 싶을 만큼 비참했지만 아직 어린아이와 뱃속의 둘째, 도움을 받기 힘든 친정. 그리고 저도 돈을 벌고 있지 않은 데다 당장 돈 벌 여력도 없었기 때문에 도저히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걸렸을 때는 제가 이혼할 생각도 있었기에 당당하게 나갔는데 두 번째 걸렸을 땐 오히려 이혼을 못하겠는 건 남편이 아니라 저였던 거죠. 그땐 그게 아이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제발 가정 좀 지키라고 아이들 봐서라도 정신 차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눈 하나 깜짝 안 했습니다. 남편이 뭔 짓을 해도 제가 이혼하기 쉽지 않다는 걸 남편도 눈치챘고 더 이상 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싶었나 봐요. 이혼해 주든가 아니면 신경 끄고 살든가 선택해. 이혼 안 할 거면 나는 내 방식대로 살 테니까 넌 터치하지 말고. 그 뻔뻔한 배짱 앞에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인간은 인간이 아니다. 고쳐 쓸 수 없는 폐기물이구나 라는 것을요. 하지만 당장 이혼하기엔 아이들이 너무 어렸습니다. 경제력 없는 제가 이혼했다가 양육권을 뺏기거나 아이들을 힘들게 키우게 될까봐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그래, 좋다.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든 내 알 바 아니다. 넌 내 남편도 아이들의 아빠도 아니다. 넌 그저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돈 벌어오는 기계일 뿐이다. 라고요. 저는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고 했고 남편은 저를 비웃으며 계속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물론 결국엔 그 유난 떨던 여자와 헤어졌지만요. 남편은 애초에 한 여자를 오래 만날 수 있는 인간도 아니었거든요. 남편이 또 바람을 필 거라는 건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남편이 아니라 그냥 아이들 키울 수 있게 돈 벌어오는 기계다. 그렇게 마음먹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이 외박을 하든 어떤 여자와 여행을 가든 뭘 하든 철저히 신경을 껐습니다. 남편 역시 밖에서는 성공한 사업가, 화목한 가장이라는 대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했기에 저랑 굳이 이혼하지 않았어요. 제가 터치하지 않았으니 굳이 할 필요도 없었겠죠. 그렇게 저희는 쇼윈도 부부 생활을 유지하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부부였지만 집안에서는 말 한마디 섞지 않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죠. 각방도 이미 쓰고요. 저는 남편이 가져다주는 생활비와 양육비를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고 아이들 교육에 올인했습니다. 그때쯤 제 인생의 목표는 아이들을 보란듯이 훌륭하게 키워내자는 거였거든요.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결혼의 의미가 너무 없을 것 같았기 때문에 아이들 교육에 더 집착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남편은 집에서 아이들에게 눈길 한번 안 주고 관심도 없었지만 아이들이 전교 1등 성적표를 받아오면 태도가 싹 바뀌었습니다. 밖에서는 자식 농사 대박난 아빠 행세를 하고 다녔고요. 그렇게 철저히 남처럼 살아온 20년 넘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인내의 결실도 맺어졌죠. 큰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해서 다니고 연이어 둘째 아들도 명문대 진학을 확정지었거든요. 아이들은 착하고 반듯하게 자라주었습니다. 반면 영원할 것 같았던 남편의 운은 다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남편의 사업이 무리한 확장과 경기 침체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거든요.
거래처가 끊겼고 자금난에 시달리며 그토록 당당하고 뻔뻔하던 남편의 어깨가 축 처져 한숨만 쉬는 날이 늘어갔던 거죠. 가진 건 돈밖에 없던 남자가 돈이 떨어져 가면서 늙어가니 참 초라하기 그지 없더라고요. 그런데 웃기게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놈의 바람질은 여전한 것 같더군요. 돈이 많든 적든 그냥 그 인간에게 바람기란 고칠 수 없는 불치병 같은 거였으니까요. 그렇게 둘째 아들까지 대학에 합격하고 난 다음 저는 드디어 오랫동안 결심해왔던 일을 마무리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남편은 저를 힐끗 보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려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잠깐 멈추라고 이리 와서 앉아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술에 취했으니 내일 얘기하자고 했지만 저는 지금 꼭 할 얘기라고 했죠. 그렇게 저는 탁자 위에 이혼 서류가 담긴 누런 봉투를 탁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애들도 다 컸고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이혼하자. 여기 도장 찍어. 탁자 위에 놓인 이혼 서류를 보자마자 남편은 의외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이 평소처럼 적반하장으로 나오거나 오냐 좋다 기다리고 있었다. 냉큼 이혼하자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내놓은 이혼 서류를 보고 남편은 충격을 받은 표정을 짓더니 한참이나 아무 말도 않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는 그냥 나가버리는 겁니다. 제가 불러도 대답도 않고요. 뭐지? 싶더라고요. 어딜 가나 싶기도 하고. 저는 일단 심란한 기분으로 기다렸는데 한 두어 시간 뒤에 남편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디 갔냐고 하니까 그 물음에는 답을 안 하고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털썩 꿇는 겁니다. 저는 이 인간이 갑자기 왜 이러나 싶어서 놀랐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남편이 고개를 숙이고 그러는 겁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자. 갑자기 이혼만은 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너무 황당했죠. 왜냐면 저희는 그동안 거의 남남처럼 살아왔습니다. 서로에게 남은 정도 아예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나만큼이나 남편도 이혼을 바라고 있을지 모른다고 늘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너무 뜻밖이었던 겁니다. 왜 이러는 거야? 우리 완전 남남처럼 살아왔잖아. 서로 이혼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낫지 않아? 왜 이혼은 싫다는 거야? 그래, 알아. 나 남봉군처럼 살아온 거. 당신 나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던 거. 근데 나이 드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이제 알겠더라고. 내가 밖으로 돌아도 결국 집에 있는 당신한테 돌아와야 되더라고. 내가 생각해도 나는 병이야, 병. 고치고 싶다고 고쳐지는 게 아닌 불치병. 여보, 나 그냥 환자야, 환자. 그냥 불쌍한 환자라고 생각해주고 나 좀 봐주면 안 될까? 나 정신과 치료도 받을게. 나 당신한텐 그동안 좋은 남편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 당신 없으면 안 돼. 20년 넘게 살았잖아. 같이 가족으로 산 세월이 얼만데 한 번만, 딱 한 번만 나 믿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맹세코 다신 안 그럴게. 그리고 지금 만나는 여자도 없어. 아니, 지금이 아니라 안 만난 지 꽤 됐어. 이제 나이 들고 지치고 밖에서 여자들 만나봤자 다 의미 없는 짓인 거 누구보다 잘 안다고. 얼마나 허무하고 의미 없는 짓들인데. 우리 아들들도 잘 키웠잖아.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참 몹쓸짓 했는데 앞으로라도 잘할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라는 겁니다. 늘 당당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지 잘못에도 오히려 그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참담한 표정으로 이혼은 말자고 말하는데 기분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뒤도 안 보고 이혼하려 했는데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약해지는 겁니다. 제가 너무 바보 같기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남편도 정말 진심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일단 아무 말도 않고 자리를 떴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의 뜻밖의 반응 때문에 저도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남편의 그 모습이 너무 진심처럼 보였기에 갈팡질팡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남편이 정신만 차린다면 이혼까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저한테도 너무 큰일이고 큰 변화니까요. 하지만 여태까지 속았는데 사람이 변할까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론 나이가 들었으니 변한 게 아닐까? 나이 들면 변하기도 한다던데 싶기도 한 겁니다. 못 믿겠다 싶으면서도 한켠으론 딱 한 번만 더 믿어줄까 싶기도 했던 거죠. 어리석게도 말이에요. 그래도 2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사업도 요즘 어렵다는데 내가 너무 타이밍이 매정했나? 진짜 정신과 다니면서 고치겠다면 마지막으로 믿어봐야 하나? 저 자존심 덩어리가 병원까지 다닌다고 하면 진심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미우나 고우나 애들 아빠라는 사실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고 한켠으론 그 초라한 모습에 짠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다 라고요. 그렇게 이윤을 보류하려고 생각을 정리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저를 도운 걸까요? 제가 그 가증스러운 연기에 속아 넘어갈 뻔한 찰나 남편 회사에서 오래 근무했던 여직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여직원은 저랑 같은 고향 출신이고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왠지 정이 갔는데 회사에서도 일당백으로 일을 참 잘한다더군요. 그래서 마음이 더 갔고 개인적으로도 좀 잘 지냈습니다. 결혼할 때 선물 겸 따로 전자제품 하나를 사주기도 했죠. 그런데 그 여직원이 남편 따라 지역을 옮기게 되었다면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꽤나 멀리 간다고 하기에 아쉬운 마음이었고 저랑 따로 한번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도 멀리 떠나는 사람이다 보니 밥이라도 든든히 한 끼 사주고 싶어 만나자고 했죠. 그렇게 저희는 한 식당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지향씨, 잘 지냈어? 그동안. 안녕하세요, 사모님. 신혼재미에 푹 빠져 살지? 얼굴 너무 좋아졌다. 아니에요. 멀리 가던데. 준비는 다 했어? 네. 회사는 퇴사 처리 다 된 거야? 네, 저번 주까지였어요. 다음 달에 이사 가는 거라서 그 전까진 뭐 백수죠. 그렇구나. 아쉽다. 한 번씩 놀러 와. 그럼요. 사모님도 저 사는 곳 한 번씩 놀러 오세요. 저 사모님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나야말로 같은 동양 후배라서 마음도 더 같고. 그 말에 지양 씨는 미소를 지으며 뭔가 잠시 생각하더라고요. 표정이 마냥 밝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사모님, 저 실은요. 사모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한 거거든요. 나한테? 뭔데? 좀 주제넘는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제가 사모님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모른 채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서. 뭐길래? 지양 씨는 침을 꿀꺽 삼키더니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혹시 사장님하고 이혼하려고 하시나요? 저는 그걸 어떻게 알았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그걸 지양 씨가 어떻게... 제가 사장님 사무실 바로 앞에 있잖아요. 사장님 업무도 많이 봐드리고. 그렇지. 지양 씨가 거의 다 봐주는 거 알지. 지양 씨가 망설이다 그러더라고요. 사모님, 사장님한테 여자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여자? 새삼 놀랄 것도 없지만 또 오랜만에 들으니 황당하고 심장이 뛰더라고요. 게다가 남편은 제가 이혼하자고 하니 자기는 이제 여자 안 만난다고, 안 만난 지 꽤 됐다고도 했잖아요. 그런데 지양 씨가 하는 말이 남편한테 또 여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가 있어? 그걸 지양 씨는 어떻게 알아? 실은 회사에도 몇 번 데리고 오셨어요. 뭐라고? 그 여자를? 기가 막히더라고요. 남편은 밖에서 여자를 만나고 다닐지언정 회사에는 절대 데리고 가는 법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나름 가정적인 애처가인 척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그런데 대놓고 여자를 회사로 들였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죽고 못 사는 여자가 있는데 왜 내 앞에서는 눈물바람에 이혼하지 말자고 매달린 거지? 차라리 저랑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만나면 되잖아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여자가 어떤 여잔지 지향 씨는 알아? 지향 씨는 그 말에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회사 드나드는 사진을 몰래 찍은 거였고 그 여자 음성이 담긴 녹음도 있더라고요. 그 여자는 무슨 사장 사무 행세하면서 직원들한테 커피 심부름 시키고 저희 남편한테 오빠 거리고 기가 막혔죠. 회사 근처에 와인바 운영하는 사장이에요. 사장님보다 10살 정도 어린 것 같아요. 얼마나 뻔질나게 오는지 사장님하고 가까운 남자 직원들 사이에선 작은 사모님으로도 불릴 정도예요. 뭐라고?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 상간녀가 대놓고 사모 행세까지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내 앞에서의 그 모습은 뭐였을까?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며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모습은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혼란스러웠죠.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 말이었습니다. 사모님께 말하고 싶었는데 저도 여기 다니고 있다 보니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개인적인 일에 제가 끼어드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회사도 그만두는 마당에 다 말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요, 사모님. 제가 며칠 전에 사장님이 친구분 불러서 사장실에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말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이혼하자고 했다면서. 맞아. 내가 이혼하자고 했었어. 그런데 사장님이 친구분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도 이혼하고 싶었다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재산 분할해주기 싫다고. 뭐라고? 저는 지향 씨의 말에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20년 넘게 살아서 재산 분할도 반 정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그래서 일단 이혼은 하지 말자고 빌었다고. 시간 벌어놓고 재산 다 빼돌릴 거라고. 그리고 나서 이혼할 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사모님한테는 땡전 한 푼 안 주고 이혼할 거라면서요. 그 말을 듣는데 머리끝까지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겠더군요. 속칭 개빡친다는 표현이 딱 맞았습니다. 이 인간은 반성한 게 아니라 저한테 재산 분할해주기 싫어서 재산 빼돌릴 시간을 벌려고 악어의 눈물을 흘렸던 겁니다. 진짜 이 폐기물 같은 인간이 끝까지 내 뒤통수를 치는구나. 이가 바득바득 갈렸죠. 저는 지향 씨를 통해 그 상간녀가 운영한다는 와인바의 상호와 위치까지 알아냈습니다. 증거도 다 받아냈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가서 엎었냐고요? 아니요. 저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남편에게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고 평소처럼 굴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 이혼하기 싫다는 거 진심이지? 그렇지. 난 절대 이혼 안 할 거야. 그럼 당신 정말 병원 다니면서 상담받을 자신 있어? 내가 보기에도 당신 병이야. 어떻게 신혼 때부터 시작해서 20년 동안 줄창 바람을 피워댈 수가 있냐고. 나니까 참고 살았지. 내 속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졌겠어. 그럼 알지. 당신 고생한 거. 나 상담 받을게. 치료 받으라면 받을게. 지금은 아무도 안 만나는 거 확실해? 여자 없는 거 맞냐고. 그럼. 그걸 어떻게 믿어? 전에 만났던 그 지선이라는 여자도 그렇고 미숙이라는 여자도 그렇고 당신이 이혼하고 살림 차릴 거라고 했잖아. 무슨. 그 여자들은 그냥 가볍게 논 거지. 내가 무슨 그 여자들이랑 살림을 차려. 뭔 소리야. 그 미숙인가 하는 여자랑은 꽤 오래 만났잖아. 한 6년 만났나? 아니야. 완전 잘못 알고 있네. 걔는 1년밖에 안 만났어. 그럼 6년 만난 건 누군데? 무슨 그런 걸 물어 이제 와서. 왜? 이제는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자. 그 성이라고 있는데. 그 학교 후배라고 했었던?
아니, 학교 후배는 아니고 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직원이었어? 어, 참 다양하게도 여자들 만나고 다녔네. 부지런도 해. 이제 안 그런다니까. 그래, 이제 그러지 마. 치료도 받고 정신 좀 차리고 살자. 그럼 이혼은 안 하는 거지? 그래. 그 말에 남편은 안심하더라고요. 고마워, 여보. 내가 잘할게. 그러는데 저는 진짜 남편 얼굴에 침이라도 뱉어주고 싶더라고요. 평생 바람질도 모자라 그 마음고생했던 와이프한테 재산분할조차 해주기 싫어서 거짓말하고 빼돌린다고? 에라이 인간아. 너 같은 인간 때문에 잠시나마 고민한 내가 미친년이다 싶었죠. 저는 속은 부글거렸지만 최대한 웃으며 남편을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곧바로 다음날 변호사를 선임했고 지체 없이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안심하고 있던 남편이 손 쓸 틈도 없이 남편 명의의 부동산과 계좌에 가압류를 걸어버리고 이혼 소송과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데다 지양 씨의 증언과 사진, 남편이 자기 입으로 술술 분 그동안의 바람의 역사까지 모두 증거로 냈죠. 며칠 뒤 법원에서 소장을 받은 남편은 길길이 날뛰며 저에게 따졌습니다. 야, 너 나한테 기회 준다며. 이혼 안 한다며. 그래 놓고 어떻게 뒤통수를 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뒤통수 같은 소리 하네. 누가 할 소리를 하는 거야. 너는 평생 내 뒤통수에 앞통수까지 때리고 헤어지자는 그 순간까지 거짓말하고 재산 빼돌리 궁리했으면서 나한테 뒤통수가 어쩌고 그런 소리가 나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재산 분할 해주기 싫어서 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고 인간아! 뭐? 그걸 어떻게... 너는 나 배신 때려놓고 나는 너 배신하면 안 되니? 꿈 깨라. 네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될 거다. 내가 악착같이 재산 분할 받아낼 거니까 각오해. 남편은 사색이 되어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저는 변호사를 통해 남편의 유책 사유를 낱낱이 증명했습니다. 그 상간녀에 대해서도 절대 선처 없고 무조건 판결문까지 받아내겠다고 했고요. 소송이 좀 길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결국 제가 원하는 대로 재산 분할에 위자료까지 아주 두둑하게 챙겨서 이혼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다 저를 응원해 주더라고요. 아빠가 평생 얼마나 남봉꾼으로 살아왔는지 아들들도 너무 잘 알고 치를 떨었으니까요. 상간녀는 그 와중에 유부남인 줄 몰랐다며 오리발을 내밀었지만 지양 씨가 마련해준 증거가 있었기에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간녀에게 그랬죠. 돈 주고 샀다고 생각하고 내가 버린 쓰레기 잘 닦아서 써봐. 근데 그거 아니? 그 인간한테 여자가 너 하나뿐이었겠니? 내가 아는 여자만 해도 트럭으로 한 대야. 아마 너 말고도 지금 만나는 새로운 여자 또 있을걸? 그 인간 한 여자를 오래 못 만나거든. 너는 딱 봐도 얼마 안 남았다. 제 말에 상간녀의 얼굴이 흑빛이 되더군요. 나중에 들으니 상간녀도 남편 회사로 찾아가 따지고 들며 한바탕 난리가 났다고 하고요. 그렇게 저는 지긋지긋한 20년 쇼윈도 생활을 청산하고 이혼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이혼 후였습니다. 저랑 이혼하고 나서 놀랍게도 그 점쟁이 말처럼 남편의 운세가 완전히 꺾였거든요. 안 그래도 어렵던 회사는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부도가 났고 결국 남편은 회생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장 노릇하며 거드름 피우고 다니더니 꼴 좋다 싶더군요. 지금 저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도우며 소소하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서울대 의대 다니는 큰아들은 바쁜 와중에도 가외 아르바이트를 해서 제 용돈까지 챙겨줍니다. 건강하고 바르게 잘 자란 두 아들을 보면 지난 결혼 생활이 마냥 무의미했던 건 아니구나 싶기도 해요. 껍데기뿐인 사모님 소리 듣던 그때보다 내 손으로 일하고 잘 커준 아이들을 지켜보며 지내는 지금이 100배, 1000배는 더 행복합니다.
수많은 시간들을 참고 견디기도 했지만 그 속에서 행복도 분명히 있었어요. 슬프게도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일상 속에 작은 선물들을 주는 것 같습니다. 계절의 변화에서 오는 자연의 풍경들, 내가 베풀거나 받은 작은 친절들, 겨울의 달콤한 귤을 맛보고 여름의 시원한 수박을 먹는 제철 음식이 주는 기쁨들도 누군가 그랬죠. 인생이란 겨울국 고통이라고. 하지만 그 고통의 작은 틈과 틈 사이에서 찾아오는 일상의 행복을 많이 느끼려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복들을 많이 느끼며 남은 인생 더욱 행복하게 살아가려 하네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